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정말 이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2일 새벽에 이 30대 남성이 중학교 동창 3명과 함께 저녁 식사 겸 술을 마시고 음식점을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네. 이 30대 남성은 동창 1명과 함께 편의점에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마침 그 6차선 도로 건너편에 편의점이 보여서 길을 건넜는데 빨간불의 길을 건넜습니다. 횡단보도를요. 이 차량 통행 양이 너무 적어서 그냥 무단 횡단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남성 2명이 길을 중간쯤 건너고 있는 순간 네.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어허. 흰색 SUV 차량이 달려와서 이 남성 2명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아이고. 남성 2명 현장에서 쓰러지고요. 네. SUV 차량은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그냥 달아나 버립니다. 뺑소니 친 거예요?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아하. 마침 그 도로 인근에는요 택시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아하. 이 택시 운전기사가 1km가량 추격한 끝에 네. 이 남성을 이제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잡아내는데 네. 죄송합니다. 남성이 아니라 여성 가해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 수준이었습니다. 결국은 김복준 의원님 예. 이번에도 음주 뺑소니인가요 또? 그렇네요. 아하. 근데 이제 이 여성이, 네. 여성 운전자가 아마 이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를 했겠죠. 네. 0.097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이 마신 거예요. 조금 더 먹었으면 뭐 음주 면허 취소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이 여성 운전자분이 좀 그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볼 때. 왜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네. 뭐 술 마시고 운전한 것도 그렇지만 네네. 뺑소니한 것도 그렇지만 자신의 어떤 이거 운전 중에 사고 낸 거를 감추기 위해서 네. 도주하면서 아마 자신하고 친한 지인이 있었나 봐요. 아하.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네. 경찰이 이제 이분을 검거하기 위해서 집에 갔을 때는 그 지인이 와 있는데 네. 그 지인이 이제 그 사람은 술 안 먹었겠죠. 아하. 술 안 먹은 사람을 불러갖고 입을 맞춰서 지인이 운전한 걸로 경찰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자기는 처벌을 안 받겠다는 뜻이죠. 네. 그렇지만 경찰이 그게 속을 리가 없죠. 네. 당연히 요즘에 저 차량에 장착돼 있는 블랙박스를 보자고 아하. 따졌겠죠. 네네. 블랙박스 보면 누가 운전했는지 나오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결국 지인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제가 운전한 게 아니고요. 아. 네, 저는 도움 주러 왔습니다 하고 자백을 했고 결국 네. 체포가 된 겁니다. 네. 블랙박스를 봅시다라는 경찰의 요구에 그제서야 이 지인이란 사람, 애초에 이 지인이란 사람은 그 뺑소니를 친 운전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겠지만 어쨌든 그것 또한 나쁜 겁니다. 나쁜 행위예요. 그제서야 내가 운전한 게 아니었습니다라고 그제서야 실토를 했다는데 김호인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 여성 운전자 정말 죄질이 정말 나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죄질이 정말 안 좋은데요. 네. 근데 안타깝게 지금 검찰이 이 여성에 대해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네. 또 영장 신청이 주된 이유가 범행을 아까 은폐하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 처음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으면 영장을 치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게 도망의 염려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담당 이 영장 전담 재판부에서는 그 피해자한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네. 물론 무단횡단을 했으니까 그럴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지 이 사건이 전부 다 피해자의 책임이란 건 아닌데. 네. 근데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네. 또 향후에도 그 유사 사건에서도 또 혹시라도 이런 뭐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 봐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네. 최단비 변호사님, 인천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말로 이것 말고는 영장을 기각하는 이유가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것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 거예요? 진짜로? 이러한 사유도 이제 영장 기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봤지만 다른 또 요소가 있었습니다. 네. 앞서서 설명을 하셨듯이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당시에 적색 신호, 그러니까 보행자는 건널 수 없는 적색 신호, 보행자 적색 신호에서 도로를 횡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도로가 6차선, 왕복 6차선 도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천지법에서는 보행자가 그 당시에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를 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라면서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를 더 첨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김복준 의원님, 네. 쉽게 말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상 신호, 주행 신호에서 가고 있었다 이 말인가요? 네. 결론은 그 상태였다. 네. 내가 볼 때는 이제 영장이 사실은 기각된 그 원인 중에 아마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하. 6차선 그 도로에서 무단횡단, 그 자동차 전용 도로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곳인데 아하. 그곳에서 사람이 가로질러서 신호를 무시하고 갔다고 하면 네. 그거는 서로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 손 치더라도 네. 운전자가 예견하지 못한 상황, 어떤 신뢰의 법칙 같은 게 작용하는데 아하. 그런 게 있지 않느냐 하고 이제 아마 영장을 기각한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도 김호연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더 동의합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일단은 요즘에 음주운전 얼마나 우리가 예방하자고 난립니까? 네. 그 음주 상태에서 네. 그리고 어찌됐건 횡단보도에서 뭐 신호를 위반한 사람을 치었다 손치더라도 사람이 네. 다쳤잖아요. 아하. 그러면 내려서 구조를 하는 게 사람의 도리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럼에도 뺑소니 쳤고 거기에 더 나가서 지인을 불러가지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는 시도. 그러니까요. 그게 도주 혹은 또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거 아닙니까? 아하. 그렇다면 영장은 발부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아니 그러면 김호인 변호사님, 물론 그 당시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상 주행을 할 수 있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파란불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아예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행인들, 이 남성들 못 봤던 거예요? 이 운전자는 어떻습니까? 예, 아마 술을 거의 면허 취소 수치에 가깝게 마셔서 못 봤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 도로마다 규정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고속도로는 100km인데도 있고 시내도로는 60km인데도 있는데 네. 그 각 도로의 상황과 그 아까 김복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전용 도로이면 사람이 튀어나온다는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사고를 위해서 제한 속도가 있는 거고 또 시내 같은 경우는 더 그러한데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피해 가해자 여성분이 어느 정도 속도로 운전을 했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는데 네. 그 본인이 규정 속도를 지켰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문제는 규정 속도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혹시 사람을 치게 되면 네. 그 자체로 면책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람을 치는 순간 구호모가 발생하고 그 사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네. 당시에 피해 남성들이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게 이 여성 운전자의 경찰 진술이에요. 그런데 앞서도 최단비 변호사님, 이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배경에는 이 보행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본 겁니까? 이게 보행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요새는 바뀌고 있어요. 아하. 이게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먼저 형사 책임, 그러니까 처벌을 받느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운전자랑 걸어가다가 아니면 신호를 위반해서 걸어가다가 부딪혔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일정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것이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가 아니고 일반 도로면은 적색 신호에서 건너가다가 사고가 나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근데 아하. 최근에 이것이 바뀌고 있어요. 네. 최근의 판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왕복 6차로 똑같습니다. 이번 사건이랑. 왕복 6차로인데 적색 신호였어요. 적색 신호에서 그러니까 보행자가 건너가다가 이 적색 신호에 건너가는 보행자를 쳤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원래 판례대로 한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네. 최근 판례는 이것을 무죄로 인정한 판례가 그래요? 있어요. 왜냐하면 운전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운전자로서 파란색 신호를 보고 앞을 갔을 때에는 사람이 건너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죄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전자에겐 유리하지만 민사 책임은 또 달라요. 민사 책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빨간불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운전자는 과속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부딪혔을 때에는 운전자에게도 40%의 책임은 있다. 즉 손해배상에서 40%는 물어줘야 된다라는 판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불에서 설사 보행자가 건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운전자를 면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과연 경찰은 이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찰 얘기, 이번 사건 수사했던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나치는 거를 아예 못 봤다고 하던가요? 그렇죠. 분명은 먼저 건넜어요. 그다음 뭐 골절이라든가 이런 적이만 있고 크게 뭐 다치신 건 없으세요. 아니 이제 우리 조사관이 직접 갔었죠. 당시 그럼 그 가해 운전자분은 좀 이렇게 만취 상태였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경찰 얘기 보면 골절을 당하신 분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앞서 얘기 중에는 두 분이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두 분 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서 정신을 잃은 상태였는데 그중 한 명의 상태는 현재까지도 굉장히 위중한 상태입니다. 아하. 지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어요. 근데 의식 불명 상태라고 해요. 아. 뇌출혈이 심해서 그 영향으로 왼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위중한 상태고, 나머지 한 친구분, 두 사람이 친구분, 동창생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지금 골절상을 입은 상태인데, 김복준 의원님, 지금 의식을 찾지 못한 이분이 예. 지금 두 아들의 가장이었다면서요. 아버지였다면서요. 예, 이분은 아마 이제 그 택배 일을 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아마 신장도 뭐 175 이상 되고 아주 건장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이 이제 그 진짜 막말로 무단횡단 한번 했다가 지금 치여가지고 거의 지금 의식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둘 있는데 10살짜리 하나, 5살짜리 하나가 세상에. 있대요. 근데 사고 당일날이 그 5살짜리 아이의 생일날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엄마한테 이제 큰아들은 좀 철이 들었으니까 그러겠죠. 자꾸 물어보는 거 봐요. 아빠 깨어났냐. 세상에, 아이고. 참, 그 말을 듣는 그 엄마의 입장에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좀 진짜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예. 네. 그래서 아빠가 의식이 돌아왔느냐고 묻는 걸 보면요. 큰아들이 묻잖아요. 이 어머니, 아내분은 눈물이 왈칵 쏟아진답니다. 그런데 지금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만, 김호인 변호사님, 이 가해 운전자 증거를 인멸할 생각으로 뭔가 자신의 행위를 감추려고 지인까지 동원하는 그런 죄질 나쁜 행위를 했는데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까? 지금 일단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적용이 되고요. 네. 혹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한다고 하면 도주치사가 되니까 더 형량이 세지겠죠. 근데 다만 이 사건에서 재판에서 판사가 선고를 한다고 했을 때 감경 요소로는 무단횡단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유리하겠죠, 그때는. 근데 가중 요소로는 처음에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 그리고 음주로 인한 뺑소니라는 점이 이제 불리하게 적용을 할 거고요. 또 네. 그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용서 여부인데요. 그 부분에 네. 따라서 형량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피해자분들이 빨간불 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입장에서는 빨간불 건널 수 없는 빨간불에 건넜다 하더라도요.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운전자가요. 음주 상태로 운전대만 잡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법으로 윤창호법 만들면 뭐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자를 버젓이 잡고 있는 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맞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이 사람이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술 취하면 차량도 술 취하거든요. 네. 길거리 가다 보시면요. 운전자가 술 취해 있으면 차도 지그자그로 움직여요. 똑같이 아하. 비틀거리는 게 네. 보여집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술만 만약에 마시지 않았다면 무단횡단하는 사람 안 치였을 수도 있어요. 인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인지할 네. 수도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네. 이 음주운전 자체가 가장 큰 그 어떤 범행의 원인인 걸로 네.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차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정말 무단횡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삼가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분들도 이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를 좀 중단하시고 나온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혹시 좀 이유가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더 계속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내일 더 받기로 했습니다. 공천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앞으로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 끝에서 거듭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공인으로서 부끄럼 없이 사실 입각해서 조사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컷오프 이후에 그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던데 혹시 그 밤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조사가 끝나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 우리가 흔히 봤던 이 검찰 수사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은 막 서둘러 차에 타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차분하게 기자들의 질문에 응하긴 했습니다만 결정적인 질문에는 나중에 말하겠다 이런 말로 가름을 하고 일단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14시간 동안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 김호민 변호사님, 검찰은 어떤 혐의를 집중적으로 윤장현 전 시장에게 물어봤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피해자, 그 사기범인 네. 그 A 씨의 그 딸과 아들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업무방해가 적용이 되고요. 네. 또 제일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4억 5천만 원의 공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또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 네. 위반이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뉴스파이터에서도 저번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네. 그 딸에 대해서는 광주에 소재하는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취업을 시켜줬고요. 네. 아들에 대해서는 광주시 산하 그 한 기관에 채용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아하. 4억 5천만 원 부분은 이제 3억 5천에 대해서는 윤장현 시장 본인이 직접 대출을 받아서 이제 이체를 해줬고요. 나머지 네. 1억은 지인에게 빌려서 또 지인의 명의로 이체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시점이 처음에 4억 5천만 원을 윤장현 시장은 그 귀국 전후로 해서 본인이 공천 대가였다면 네. 본인의 명의로 보낼 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지금 판단이 더 돼야 될 것 같은 게 네. 때마침 그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부터는 돈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윤장현 시장이. 네. 그렇다면 과연 이 공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 네. 검찰 측의 이제 혐의와 윤장현 시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인데 추가적인 조사를 인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어제 이제 14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하셨는데 아마 아침 10시부터 이제 새벽 2시까지 했단 말이죠. 네. 아니, 밤 12시까지 했는데 밤 12시가 넘게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장현 시장이 체력적으로 또 진술의 한계의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시고 네. 오늘로 조사를 또 연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그 모습, 출두 모습 보여드렸는데, 오전 9시, 굳이 따지자면요, 오전 9시 47분, 이 모습입니다. 오전 9시 47분쯤 도착했다가, 11시 한 45분쯤 나왔어요. 그러니까 꼬박 14시간 받은 겁니다, 조사를. 그런데 앞서 체력적인, 왜냐하면 네팔에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팔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지금 조사를 받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윤장현 전 시장이 조사를 좀 요청했고, 검찰이 받아들였고, 일단 돌려보냈고, 오늘 오전 11시에 다시 부른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4가지 혐의 앞서 저희가 정리했습니다만 지금 윤장현 전 시장의 4가지 혐의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검찰에 더 꼼꼼히 들여다보는 혐의가 있다면 대체 뭘까요? 바로 공선법 위반입니다. 공선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이 4억 5천만 원이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경위로 넘어갔는가, 공천의 대가인가 아니면 정말 빌려준 돈인가, 그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직권남용이라든지 취업청탁과 관련된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 혐의는 네. 지금 어저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차 조사를 받으면서 대부분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관련 학교와 기관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제 수사기관에서 일부 확보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윤장현 시장이 대체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수사기관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부분은 관련되어 있는 공천의 이것이 대가인가 관련된 공선법 위반이고요. 그럼 그런 것 관련돼서는 자금, 이 4억 5천만 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네. 지금 윤장현 전 시장은 3억은 본인이 대출을 받았고 1억은 지인으로부터 빌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인은 누구인가? 이 지인이 과연 이 공천과 관련돼서 또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향후의 수사는 이 공선법 관련 위반으로 초점이 맞추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네. 그 죄명 의율한 것 때문에 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거는 직권남용이고 어떤 건 업무방해고 네. 왜 공직선거법이냐 얘기하는데 네. 한번 잠깐 정리해볼까요? 설명을 네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직권남용 부분은 이제 그 윤 전 시장이 자신의 산하에 있는 그 공기업의 아들을 취업을 시켰잖아요. 네. 그 경우는 직권을 남용해서 취업시킨 거로 본 네. 거고. 뭐 그래서- 얘기를 하죠. 디베 네. 컨벤션 센터에 지금 취직시켰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직권남용죄가 네. 되고요.
그다음에 딸을 사립학교에다가 채용한 거는 네. 그 사립학교의 그 교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업무방해죄를 이제 의뢰한 거고요. 아. 자, 아마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네. 사실은 권 여사로 알고 윤 전 시장이 이 돈을 줬다면, 네. 공천을 받기 위해서 돈을 줬다면 사실상 그 사람 권 여사 아니잖아요. 아하, 네. 그러면 권 여사가 아니면 그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이 공천을 권 여사한테, 윤 전 시장한테 줄 수는 없죠. 네. 그러면 현실 가능성이 없는데 그게 무슨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이제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윤 전 시장이 이 법리적으로는 윤 전 시장이 비록 사기꾼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을 권 여사로 믿고 그 사람이 공천을 받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돈을 줬다면 그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아하. 예. 그래서 검찰은 4가지 혐의 중에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지금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김복준 의원님과 최단비 변호사님의 설명이었는데 실제로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팔에서 지난 9일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인천공항을 통해서 새벽에 귀국했을 때 현장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윤장현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어요. 그래서 꼼꼼히 분석을 해봤더니 홍순빈 아나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사기범은 윤장현 전 시장과 10월까지 통화를 12번 주고받습니다. 아하. 그중 2번은요. 가짜 권양숙 여사 행세를 해가면서 네. 통화를 주고받았고 네. 나머지 10번은 그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의 양육자 역할을 하면서 통화를 네. 주고받습니다. 아하. 문자도 주고받았어요. 네. 268번이나 주고받았는데 네. 그 문자 내용 중에는 공천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대체? 내용을 확인해 보면 네. 이제 곧 경선이 다가옵니다. 세상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허.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당 대표에게 신경 쓰라고 당부했습니다. 어허.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현재 시장이죠. 이용섭을 주저앉혔습니다. 아, 맞아. 당시 경쟁 상대였죠. 아하. 그렇습니다. 큰 산을 넘은 것 같다. 네. 힘이 되어드리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와중에 이런 문자 268차례나 문자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리고 통화도 12차례. 이러면서 돈이 이제 돈을 4차례 통해서 건넵니다. 돈을 어떻게 건네냐? 2017년 12월 26일 날 윤 전 시장이 2억 원, 이틀 뒤에 29일 날 1억 원, 올해 1월 5일 날 1억 원, 1월 30일 날 5천만 원, 총 4억 5천만 원, 4차례에 걸쳐 송금을 해서 4억 5천만 원을 이 기간에 건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장현 전 시장이 뭔가 낌새가 이상했던, 나름대로 낌새가 이상했던 점을 느끼긴 했나 봐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뭔가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말도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그 송금했던 돈을 돌려받으려 했던 그 내용의 문자도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윤 전 시장이 사기범에게 네. 4월 4일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후에 사정이 어렵다면서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허. 게다가 지난 6.13 지방선거 후에도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허허. 아니 근데 일단은요. 최단비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윤 전 시장이 사기범 김 씨한테 4월 4일 날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후에 사정이 어렵습니다. 빌려준 돈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면요. 권양수 여사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말하고 약간 이게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만약에 권양수 여사한테 빌려준 돈을 어떻게 다시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검찰은 시점이 이상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불출마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네. 이 재선에 대해서 뭔가 의지를 좀 불태우면서 뭔가 재선을 다시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4월 4일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후, 그러니까 뭔가 컷오프가 되면서 이게 컷오프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뭔가 내가 이제 출마를 하면 안 되겠다는 기류들이 감지되면서 아하. 불출마를 선언을 해요. 네. 그런 이후에 그전에는 없었던 돈을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검찰에서는 이때의 사기범으로 알았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아하. 알았건 몰랐건 아무튼 그 전에 줬던 대가는 공천의 대가라고 보는 거죠. 아하, 네. 시점이 또 그 2번째로는 6.13 지방선거 직후예요. 네. 즉 결국은 궁극적으로 본인이 공천 이전에 이미 탈락은 했지만 네. 아무튼 선거와 관련되어서 결국은 본인이 재선에 안 된 것이 확정된 그 이후라잖아요. 그 이후에 또 다시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아하. 전송했다는 것 자체가 그
그 전에 권양숙 여사인지 아니면 사기범인지를 아는 것과는 아하. 무관하게 결국은 그 전에 지급했던 돈의 성격이 결국은 공천 대가가 아니겠냐라고 지금 현재 아하. 검찰은 보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네. 오히려 역설적으로요. 네네. 불출마 선언하자마자 돈 다시 돌려주십시오 한다는 얘기는 네. 그 전에 공천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돈 줬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즉 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곧 경선이 뭐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내가 당대표한테 얘기 잘했습니다. 뭐 이런 거 등등을 믿고 네. 그동안 그 돈을 사회에 걸쳐서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공천에서 탈락됐으니까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야? 네. 그동안 그러니까 돈 도로 돌려줘. 아하. 이렇게 요구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윤장현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람, 이제 권양숙 여사를 믿은 거예요. 어려운 형편이 어려우니까 5억을 빌려달라 했을 때 선뜻 4억 5천만 원 줬잖아요. 그런데 불출마 선언 후에 본인이 권양숙 여사를 믿었다면 그 어렵게 생각하는 권양숙 여사한테 제가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돈 돌려주세요.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시청자분들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이 사기범은 그러면 이 4억 5천만 원 받아두고 어디다 썼답니까? 제대로 썼어. 흥청망청. 하하. 네, 공짜로 들어온 돈이니까요. 네. 고가의 승용차 2대 샀고요. 네. 그다음에 그 결혼한 딸 집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쳐가지고 이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윤장현 전 시장의 딸이요. 최단비 변호사님 SNS를 통해서 뭔가 입장 또는 심경을 밝혔다면서요? 이 공선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윤 전 시장의 딸이 아빠에게 쓴 편지가 SNS를 통해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허. 이 편지 내용을 보시면 많은 덕을 베풀며 선한 뜻으로 평생을 살아온 아빠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다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십자가만 지워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네. 이번 십자가도 잘 견뎌보자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뭐 의료봉사도 했던 얘기들을 하면서 네. 사회 변화를 끌어내는 열정을 알기에 응원을 했다라는 편지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복준 의원님 이 따님의 SNS를 읽어보면 예. 우리 아빠 정말 그동안 바르고 착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사신 분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뭐 이런 응원도 뭐 안타까움과 염려 뭐 그 응원도 다 담겨 있네요 지금 보니까. 아이고, 딸의 입장에서야 네. 아빠를 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요, 지금 윤 전 시장이 뭐 사건에 연루돼서 그렇지만 윤 전 시장을 아는 분들은 그런 얘기는 해요. 저도 지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시장 나오기 이전에 지역사회에서 뭐 해외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의료봉사 다니고 네. 나름대로 진짜 좋은 일 선행을 많이 했던 분이라고 네. 해요. 근데 이런 분이 왜 난 정치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치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은퇴할 나이도 되셨는데 어떤 좋지 않은 일을 지금 네.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딸이 볼 때는 굉장히 속상한 거죠.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딸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 아빠가 가장 존경스러울 거예요. 네. 그런 딸의 입장에서 이제 이 네.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네. 어쨌든 오늘 다시 2차 수사를 한다니까요. 검찰 수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부부간에요. 이 님과 남 사이 차이점, 님과 남의 차이점 점 하나 찍는다 그런 노랫말 있잖아요. 정말로 그런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부부는요, 1969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슬하에 무려 7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부에게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외도 문제가 있었고, 아내에게는 채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사이가 좀 좋지 않았고, 네. 남편은 집 밖에서 기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자식들이 아버님을 집으로 모셔서, 아버지 이제 집으로 들어오세요. 어머니 함께 삽시다.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거절을 합니다. 어허. 나는 너희 어머니와 같이 살 생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법적인 부분을 유지하되 더 이상 서로 신경 쓰지 말고 각자 사는 걸로 하자라고 하면서 이 부부가 각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아이고. 네. 각서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네. 각서에서 먼저 1번. 이 집이 한 채가 있어요. 네. 이 집이 거의 재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 아하. 이 집의 재산권을 엄마인 아내에게로 넘긴다. 그리고 집에 관련된 비용들이 있는데 이 비용은 이 집을 판매함과 동시에 아빠에게 주고 네. 그리고 생활비나 집에 대한 비용은 대신에
엄마인 아내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향후에. 네. 그리고 만약에 집이 판매됐을 때에는 반드시 아빠에게 이것이 판매됐다라는 것을 알리도록 하는 집이 각서를 팔렸다. 아. 작성을 합니다. 네. 그렇게 뭔가 각서 내용을 쭉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1999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969년에 혼인신고를 했던 이 부부가 쭉 지내오다가 이 각서를 쓰게 됐어요.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깔끔하게 그냥 이혼하면 되는데 왜 두 사람이 각서까지 쓰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이 지금 69년에 결혼하셨다고 하시고 네. 애가 7명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마 전업주부이실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사회생활을 하시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육에 전념을 하셨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애들 때문에 이혼을 못 하신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하. 7명에 대한 양육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내분은 남편이 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달라고 했고 네. 남편분은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에 팽배하게 맞섰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재산에 대해서 그 분할을 해야 되니까 미리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 아이들이 다 미성년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 여성분 같은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라도 법률혼을 유지하자라고 해서 이혼은 하지 않고 서로 남남으로 살되 각서를 작성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 우리 뭐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아빠 없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이 법률은 관계는 유지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 자제분들이 결혼하게 되고 누구를 만나게 될 때 또 이 부모님 상견례 자리 또 가야 되고 하니까 또 그런 거를 이 아내분은 걱정해서 염두에 두셨나 봐요. 그래서 법률은 관계는 깨고 싶지 않으니까 각서를 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세상에 이 아내분요 정말로 사연을 접해보니까 남편은 외도를 해서 정말 자신에게 큰 실망감, 분노를 줬는데도 시댁한테는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예, 시어머니가 아마 병이 있었나 봐요, 지병이. 네. 그래서 시어머니의 병간호의 장례식까지 이 아내분이 챙겼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이 아내분 제가 볼 때는 진짜 착하신 분이에요. 네. 자신의 남편이 아이 7 남겨놓고 네. 밖에 나가서 다른 여성하고 딴살림하고 있는데 그 남편의 어머니,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를 떠나서 그 남편의 그 미운 대상의 어머니를 이렇게 극진히 섬기고 장례까지 챙겼다면 네. 이 아내 되시는 분 굉장히 착하신 분입니다. 아하. 기본적으로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렇게 이 시어머니까지 이 사망한 이후에요. 그냥 더더욱 이 남편과 아내분은 더 각자 따로 떨어진 채 따로 그냥 딴 살림 차려서 생활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드디어 이 부부 사이에 뭔가 위기가 찾아온다면서요. 이 남편, 그러니까는 이제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서로 각자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 한 이후에 연락을 뚝 끊어요. 네. 아예 교류를 하지 않아요. 18년간 교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와 관련된 양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아내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남편한테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우리 결혼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갑자기 19년 만에 남편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어이구. 이혼 소송만 제기한 것도 아니에요. 네. 재산 분할 청구 소송까지 제기합니다. 허허. 아니 그렇게 애들까지 다 아내한테 떠넘기고 당신이 알아서 키워 이렇게 해놓고 무려 20년 가까이 모른 척 살았던 남편이 재산 분할 청구 이걸 한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저 아내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죠. 본인이 집을 나가면서 아내한테 각서 써주고 집 양도했잖아요. 네. 그러면 미련 없이 돌아서 써야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모시고 있던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정리될 거 다 되니까 또 이제 이 남남이 된 그 전 아내한테 욕심이 생겼던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집 나누자. 그러니까 약속을 파기한 거죠. 어떻게 아하. 보면. 법을 떠나서 남자로서 좀 치사해 보이긴 네. 합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소송이 제기됐는데, 네네. 재판 진행이 됐어요. 그게 아마 살 때는 한 1억 2천 정도로 샀는데, 그 이후에 시가가 올라가면서 한 7억 5천만 원 상당의 그 집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아내가 참 유지를 잘했네요. 잘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판결은 그 시세의 10%, 그러니까 7억 5천의 10%니까 7,500만 원만 남편한테 주도록 이렇게 아마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김호인 변호사님 이 부분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유책 배우자란 말 우리 법원이 쓰잖아요. 재판부가. 그런데 외도를 했잖아요. 남편이. 그런데 어떻게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다른 일방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를 하는 경우에 네. 재판부에서 이혼을 인정 안 한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근데 네. 이 경우는 그런 경우와는 다르게 이미 19년 전에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혼 생활이 현재로서 유지되지 않고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이긴 하지만 민법 840조 6호에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이혼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러면 혼인 관계에서 작성하는 각서는 말 그대로 협의 이혼 이런 의미라고 지금 재판부는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이혼 전 단계에서 작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당시에 그 문서의 개략적인 내용은 이해가 되나 네. 그 문서의 효력이 발생할 시점은 이혼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상황에 된다고 봤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예전에 이혼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각서는 그 효력이 없다, 뭐 무효라고 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상에서 구체적으로 이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되죠. 다만 이게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 게 네. 재판부가 그 19년 전에 작성했던 그 각서도 이러이러한 의미로 그 당시에 이런 의사가 있었으니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본 재판에도 재산 분할에 참조를 하겠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10%가 인정이 됐다고 해요. 재산 네. 분할이. 예. 근데 저는요, 김복준 의원님, 우리 뉴스파이터가 늘 강조하는 게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당시 각서를 작성할 때도요, 각서 작성 전부터 남편은 외도, 다른 여자가 동거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재판부가 그랬대요. 아내가 이를 알면서도 외도를 문제 삼지 않고 각서에 서명했다 하는데 이게 정말 문제 삼지 않고 싶어서 서명했겠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자녀 7명, 아이들 7명 눈에 밟혔을 거 아닙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안다고 했겠죠. 당연히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7명이고 당장에 사는 것 자체가 깝깝한 지경이고 남편은 그렇다고 되돌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남편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포기했던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아빠잖아요. 그 부분은 버릴 수 없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용인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 판결을 할 때야 당연히 외도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를 참작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앞서 그 아내가 정말로 남편의 도움 하나도 요즘 말로 1도 안 받고 그 당시에 1억 2천만 원 하던 집을 지금 시세로 7억 5천만 원까지 잘 유지해왔는데 이 재산 분할 청구, 이 집을요 재판부는 남편에게 10%를 줘라 했다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아내 입장에서는 1%도 안 주고 싶을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이미 19년 전에 이 재산은 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19년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19년을 사는 동안 자식 7명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집을 팔고 싶거나 그 집에 담보를 잡고 싶거나 사실 그 집이 없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정말 굳은 의지로 지켜냈기 때문에 지금 거의 7억이 넘는 자산이 형성이 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법원은 인정을 했습니다. 아내가 거기를 지켜냈고 유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가격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봐서 재산 분할은 사실 이 집을 유지하는 데 아니면 기여하는 데에 드는 노력인데 남편이 그때 한 푼도 재산을 안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기여가 있었으니까 10%만 인정을 해준 것인데 아내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1%도 주기 싫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권은 성격상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면서도 가장 적은 부분을 남편에게 주면서 어떻게든 공정을 유지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편은 이번 판결로 7,500만 원을 이라는 돈을 취할지는 모르지만요. 7명의 자녀로부터 아빠가 어떤 이미지로 비치는지 잃은 게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네요. 정말로 좋은 말씀 우리 김복준 님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게 바로 소탐 대실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창고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다행히 불은 진압이 됐는데 화재를 진압하고 난 소방관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새벽 1시 20분쯤 경기도 부천의 자동차 용품 창고에서 불이 났던 겁니다. 내부는 폐타이어와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용품으로 이제 쌓여 있던 곳이었는데 소방당국은 옆 창고 보안업체 직원의 신고를 받고 이 불을 30분 만에 진압을 합니다. 네. 바로 이렇게 출동을 했어요. 어허. 소방관들과 경찰관이 경찰까지 왔네요. 골목을 네. 지나서 이제 출동을 했는데 네. 다행히 불은 30분 만에 진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화재를 진압하고 보니까 네. 창고 안에서 정체 모를 남성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발견된 건데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뭘까요? 시신의 발목을 보니까 네. 전깃줄로 묶여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허.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인활성 물질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병 2개랑 네. 라이터까지 발견이 됐는데 어허. 우선 경찰은 이 건을 단순 화재로 보지 않고 뭔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게 김복준 의원님, 예. 저게 어떤 범죄 현장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저거는 두 가지 경우 다 볼 수 있겠어요. 아하. 일단은 누군가에 의해서 남성이 잡혀와 가지고 발목을 전깃줄에 의해서 묶인 채 어떤 화재로 사망한 아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어떤 경우라면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일반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구태여 발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나? 아하.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아주 자신의 그 행위를 공고히 하려고 네. 나중에 이를테면 이런 경우에 불을 내놓고도 탈출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을 결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가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경우는 손은 묶어놓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손을 묶어놓지 않았다는 얘기는 발을 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살, 타살 두 개, 자타살을 모두 놔두고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는 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시신 부검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검도 해야 되고요. 아직 진행되는 거는 지금 각종 수사하는 거 위에는 변사자의 그 신원 확인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된 게 없습니다. 자살도 배제를 못하고 타살도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경찰도 지금 이번 사건 수사하는 경찰도 자살 가능성과 타살 가능성 모두 배제하지 않고 지금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그 주변에 있던 인화성 물질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네. 불이 난 것도 예를 들면은 묶여있는 시신이 있는 것과 불이 난 것은 또 별개예요. 이 불이 난 것이 자연발화이냐 아니면 방화이냐. 이 불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사망을 했느냐 아니면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사망을 했느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이 다 달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불의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신 주변에 휘발성 물질이 담긴 플라스틱 통 2개랑 네. 라이터가 있었어요. 네. 그렇다고 하고 또 이 주변에 발화 지점이 여러 곳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연 발화라기보다는 누가 일부러 그곳을 발화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고 네. 방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방화로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이미 타살을 하고 나서 이것을 이 시신을 없애거나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화를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마디 좀 더 말씀드리고 부연하면요. 네. 지금 발견된 사체가 천정을 보고 누워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사람이 사망할 때는요, 천정을 반드시 보고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반드시 부검을 해가지고요, 네. 사망한 이후에 발생한 그 화재인지, 네. 사망 이전,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화재에 의해서 사망한 건지 이건 가려야 되는데 이제 기도 절개라든지 이렇게 하면 끄름 같은 걸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화재 현장에 사망한 사체가 천정을 보고 누워 있는 경우는 극히 희박합니다. 아하. 불이 났다고 신고한 보안업체 직원도 어떻게 신고하게 되냐면 이제 연기도 나고 또 열도 감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센서가 작동을 했대요. 그래서 띵띵 벨이 울리니까 119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가보니 이미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퍼지고 있었다는 게
그 신고하신 분의 보안업체 직원분의 얘기예요. 당시에 주변 분들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일하는데요, 저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는 사람들 창고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인가요? 아니에요. 거기는 일단 이 건물 관리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호인 변호사님, 평소에 인적, 즉 왕래가 그렇게 잦은 곳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곳이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고, 근데 만약에 이제 누군가 드나든다면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아하.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타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네. 또 발화 지점이 2군데 이상이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네. 아까 김복준 의원님 말씀대로 자살을 위해서 본인의 그 자살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도 2군데 이상 불을 낼 수 있지만, 네. 누군가 타인이 이 그 돌아가신 분을 확실히 지금 해치겠다라고 네. 했을 때도 2군데 이상을 붙일 수 아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찰이 이런 2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수사할 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러면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김복준 의원님 예, 일단 예. 이 사람의 신원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검을 시작하는 이유는 사인 밝히면서 동시에 아마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네. 예. 그래야만 신원을 밝혀내야만 혹시라도 이 사람의 주변 관계까지 다 경찰이 다각도로 예, 예.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건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